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태어난 지 20일 된 젖먹이 아이를 놓고 집을 나간 전철을 쓰니님이 응징한 사연인데요. 결말 후기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40대 중반 아저씨입니다. 화딱지가 나서 못 참겠네요. 제 얘기 좀 들어봐 주세요. 저는 24살에 대학생 신분으로 결혼을 했었습니다.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죠. 아이를 지우면 제가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아 두려웠고 전처에게도 몹쓸 짓인 것 같았고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께 얘기하고 양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저희 집이 부유하다는 것을 알고는 장인 장모가 돈을 요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학생 신분이라 돈이 없는 것이 당연하니까 저희 부모님에게 또는 형에게 돈을 꿔달라고 얘기를 하라는 장인과 장모였습니다. 장인이었던 사람은 저에게 형이나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2천만 원을 꿔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결혼하는데 비용이 모자르다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식을 최소한으로 했고 반지만 나눠 끼우고 결혼을 했는데 무슨 돈이 그리 많이 필요했겠어요. 그냥 그 돈 받고 모르쇠 하려고 했던 거겠죠. 그리고 결혼을 한 후 3달 뒤에 딸이 태어났는데요. 딸이 태어나고 한 달 안 되어서 장모가 찾아와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제 따귀를 때리며 너 같은 놈과 내 딸을 살게 할 것 같아? 라는 말을 하며 애엄마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 당시 처가에 찾아가 봐도 쌍욕을 먹고 문전박대만 당할 뿐이었고요. 아이와 둘이 살 수가 없어서 부모님이 아이를 키워주고 있었는데요. 처가에서는 이혼을 시키겠다며 난리를 치고 말도 안 되는 위자료를 저에게 요구해서 하는 수 없이 소송 이혼을 하였습니다. 판결은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고요. 그 이후 전처 쪽 사람들과는 어떤 연락도 만남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에 현재의 와이프를 만나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딸을 본인 자식처럼 예뻐해주는 고마운 사람이죠. 와이프는 처음 만났을 당시 처녀였는데 무슨 생각으로 애딸린 호래비와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저에게는 정말 은인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이도 하나 더 낳아서 차별 없이 키우고 우리 큰아이는 와이프가 자기를 낳은 진짜 엄마로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막연하게나마 자기의 출생을 알고 있긴 하겠지요. 얼마 전 아이가 20살이 되어 대학생이 될 시점에 와이프가 큰아이를 친양자 입양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제 아이가 20살이 넘어서 학교에서나 이후 취업을 할 때 아이 이름으로 호적 등본을 떼볼 일이 생길 텐데 그때 아이의 호적이 깨끗하길 바란다면서요. 저도 생각 못한 일들을 생각해 준 와이프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법무사에게 의뢰해서 친양자 입양을 신청했습니다. 아이가 20살이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아 다행히 친양자 입양 신청이 가능하더군요. 그래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생모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법무사로부터 받아보았는데 생모가 거부를 했더군요. 이유는 자기가 낳은 자식이고 찾고 싶어도 찾지 못했다고 자기 아이를 잃고 싶지 않다고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제 휴대폰 번호를 전처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도 알고요. 근데 찾고 싶어도 못 찾다뇨.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역시 이 인간은 우리 아이를 지 보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보였어요. 양육비도 한 번도 주지 않고 아이를 보러 한 번도 오지 않고 지 쳐놓을 거 다 쳐놓고는 이제 와서 무슨 개소리랍니까? 어쨌든 신문기일이 잡히고 판사가 저 와이프 생모 이렇게 불러서 만났습니다. 판사 앞에서 생모는 불쌍한 척을 하며 제가 쫓겨나듯이 그 집에서 나와 여지껏 아이만 그리워하면서 살았어요. 저는 그 아이 하나밖에 없어요. 절대 친양자 입양 동의해 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사 앞에서
20년 세월 동안 한 번도 아이를 찾은 적도 없고 양육비를 준 적도 없는데 낳았다고 다 엄마입니까? 저 생모란 인간은 나중에 아이가 돈 벌 나이가 되면 그때나 찾으려고 했겠죠. 자신의 보험금 없는 보험이라고 우리 아이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저 인간의 핏줄이라는 이유로 행여라도 저 인간의 돈줄이 될 가망성을 제로로 만들고 싶습니다. 게다가 우리 아이 호적도 깨끗이 해주고 싶고요. 라고 했는데 사실에 전곡을 찔렸는지 그 미친 인간이 판사 앞에서 저에게 욕을 하며 소리치더라고요. 어쨌든 제 할 말은 다 하고 신문을 마쳤어요. 그리고 이후에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요. 우리 쪽 법무사는 판례상 생모가 끝까지 버티면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적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판결이 잘 났으면 좋겠는데 떨리네요. 이번 일로 그 미친 인간이 나중에 우리 아이 취업 후에 불쌍한 척하며 찾아와서 거짓말하면서 여러 가지 요구할까봐 더 걱정이 됩니다. 그것들이 무서워하는 게 돈인데 양육비 소송으로 압박을 할까도 생각합니다.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아이가 다 큰 후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정말 손이 떨리고 화가 나서 요즘 잠을 못 잡니다. 와이프는 저보다 더 화가 난 상태고요. 지가 엄마면 아이가 더 좋은 곳을 향해 갈 수 있으면 보내줘야지 나중에 지 보험으로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라면 아이가 태어나고 2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한 번이라도 연락을 했거나 만나러 오지 않았겠냐면서요. 모성애도 없는 인간이 판사 앞에서 개소리 했다고 지금 화를 사귀지 못하고 아이를 더 가여워하고 있네요. 저희 부부는 어찌해야 할까요? 제 글을 읽으신 형님, 누님들, 저보다 더 지혜로운 후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후기입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군요. 댓글들 중에서 대법원까지 가서도 생모의 반대로 친양자 입양에 실패를 했다는 분의 글도 읽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보다 누가 낳았는지를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근데 이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애를 낳고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아이를 놓고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가도 아이와 호적상 연결이 되어 있어서 부양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나요? 아이가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네요. 전에 저희는 생모가 친양자 입양을 거부해서 항고를 하고 동시에 생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정말 적게 잡아서 월 20만 원씩 20년치를 요구하는 양육비 청구 소송을 걸었어요. 얼마 뒤에 송장을 받았는지 생모가 연락이 오더군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자기를 시댁 식구들이 힘들게 해서 집을 나간 건데 그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자기를 데려갔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2달 했고 아이 태어나고 20일 만에 젖먹이던 아이를 놓고 나가서 나에게 시위를 한 것이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이라고 집안일도 우리 어머니가 거의 다 했는데 누가 누굴 힘들게 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젖먹이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가서 아이가 배고프다고 울고 분유는 안 먹으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놓고는 이제 와서 그게 무슨 헛소리냐고 따졌어요. 아무 말도 못하길래 나중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할까봐 우리 부모님이 소송 이혼을 한 것이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다행히 버리지 않고 이혼 판결문도 보관하고 계셔서 그 판결문이 이번 양육비 소송에 필요하면 첨부를 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그 생모란 인간은 자기가 그렇게 힘들어서 그때 저와 살던 집을 나갔는데 판결문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럼 법도 무시하고 살 수 있는 무슨 신과 같은 존재냐고 하고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얼른 아이 양육비나 보내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평생 언젠가라도 양육비는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다고 했고요. 그랬더니 자기를 내쫓아 놓고는 무슨 양육비를 달라고 하는 거냐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정말 돌림노래 같은 대화를 20년 만에 또 하게 되니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시간 있으면 우리가 20년 전에 했던 이혼 소송에 대한 판결문이나 읽어보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 사건 번호 문자로 보내주었습니다. 며칠 뒤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부부가 원하는 친양자 입양에 자기가 동의서를 제출해주면 양육비 소송을 취하해 줄 거냐고 묻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것들은 아이가 어떻게 되든 말든 끝까지 돈이 목적이었네요. 정말 이런 인간이 생모라는 사실에 우리 아이가 불쌍해서 먹먹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목적이 돈이 아니라 아이를 저와 와이프의 친자로 공문서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친양자 입양 동의서를 제출해주면 양육비 소송은 없던 걸로 해주는 것을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더 있다고 말했어요. 예전에 나한테 쌍욕을 하고 따귀를 때렸던 니네 엄마가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젖먹이 아이를 돈 때문에 버리고 나가서 우리 부모님과 흥정을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 너도 나에게 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 조건들 중에 하나라도 이행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친양자 입양이 되건 말건 양육비나 받아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그 생모란 인간이 전화를 해서는 자기 엄마와 저에게 찾아와서 사과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오라고 했습니다. 집 근처 카페에서 그 모녀를 만났습니다. 제 아내도 함께 갔어요. 저에게 생모의 엄마라는 돈에 미친 인간이 무슨 세상 좋은 사람인 것처럼 잘 지냈냐고 인사를 하더군요. 개소리 집어치우고 둘이 할 말이나 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 둘이 그 사람들 있는 카페에서 무릎을 꿇더군요. 주위에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웅성거리는데 제가 그 모녀에게 빨리 할 말을 하고 꺼지라고 했습니다. 생모라는 인간은 저에게 젖먹이 아이를 버리고 나가서 돈을 흥정하려고 했던 것을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생모의 엄마는 사위였던 저를 때리고 욕하면서 괴롭힌 것을 사과한다고 말했고요. 제가 생모 엄마에게 나를 때리고 욕했던 것이 나를 군기 잡아서 우리 부모님 돈 빼먹으려고 했던 짓이었던 거 인정하냐고 했어요. 맞다고 하더군요. 이제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양육비 소송은 취하해 줄 거냐고 하더군요.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면 소송을 취하해 준다더니 거짓말을 한 거냐며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내가 생각해 본다고 했지 언제 취하해 준다고 했냐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것을 보니 사과가 진심이 아닌 것을 알겠다고 하고 양육비 소송은 그대로 진행해야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생모에게 계속 전화가 왔지만 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문자로 친양자 입양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양육비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에 법무사에게 생모 쪽에서 친양자 입양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친양자 입양 요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라고 법무사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법무사가 요구하는 나머지 서류들을 법무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는 분명히 저와 아내가 고생하며 키웠습니다. 부모 말 잘 듣고 동생도 잘 챙기는 이제 성인이 된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아내를 처음 봤으니 막연하게나마 자기의 출생에 대해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누구도 그것에 대해 말을 꺼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단란하게 사는 가족일 뿐이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어 호적과 연관된 서류를 대학교에서나 취업을 할 때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아이가 생모에 대해 적혀 있는 서류를 보고 괜히 심적으로 부담이 생길 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양자 입양을 신청하게 된 것이고요. 잘한 것 같아요. 이번 일로 정말 놀랍게도 돈을 아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육비로 압박을 했더니 동의서를 제출해 준 것을 보면 말이죠. 그 생모와 20년 전에 이혼 소송을 할 때 부모님이 저런 애를 다시 데리고 와서 살면 평생을 돈 내놓으라고 하며 저를 협박하고 괴롭힐 텐데 평생 힘들게 살지 말고 소송으로 깨끗하게 이혼을 하라며 변호사를 선임해 주셨던 이유를 이제 확실하게 알 것 같습니다.
양육비 소송은 친양자 입양이 되고 나면 취하하려고요. 돈 때문에 난리도 치고 비굴해지기도 하는 것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역겨운 인간들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일이 잘 되어서 얼른 우리 아이가 호적상으로도 아내의 아이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글에 함께 분노해 주시고 저와 아내를 책임감 있다며 칭찬해 주셨던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기입니다. 후기가 궁금하다고 하시던 분들이 많아서 후기를 적습니다. 친양자 입양 절차가 다행히 잘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세상을 돈으로만 따지는 생모와 생모의 모친에게 함께 분노해 주셔서 저희 부부에게 많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법무사를 통해 친양자 입양을 신청하고 얼마 뒤에 법원에 출석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아이의 진술서가 필요하다고 법무사가 말을 해줬지만 아이에게 알리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송사를 진행하는 것이 마음속에 풍파를 일으킬 것 같아서였습니다. 아이는 우리 부부를 평범한 엄마와 아빠로 알고 있다는 내용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에 출두일이 되어서 저희 부부가 참석을 했는데 생모는 친양자 입양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나오지는 않았더군요. 판사는 친양자 입양 신청을 아이가 모르게 해야 할 이유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희는 아이가 저희 부부를 친부모로 알고 살아와서 마음의 상처가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알리고 싶지 않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외에 판사가 몇 가지를 더 물어보고 저희는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난 뒤에 판결이 났다고 법무사에게 연락이 왔는데 아내의 친양자 입양 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아이의 진술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무사가 항고를 하려면 아이의 진술서가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길래 며칠 생각해보고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며칠간 고민을 하다가 아이에게 알리고서라도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이의 호적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생모라는 인간이 불쌍한 척을 하며 우리 아이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도 남을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며칠간 고심 끝에 저희 부부는 아이를 데리고 커피숍에 갔습니다. 사정을 있는 그대로 전부 말해 주었습니다. 법원에서 이런 절차를 엄마와 아빠가 밟고 있는데 너희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이는 저희 부부가 친부모인 줄 알았다며 놀라더군요. 지금까지 엄마가 동생보다 자기를 더 신경 써줘서 자기가 동생에게 잘 해주려고 했었다는 말도 하더군요. 그리고 법원에서 요구한 아이의 자필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아이에게 이 친양자 입양이 왜 필요한지 얘기해 주었습니다. 아이도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간 저희 부부는 아이가 속이 말이 아닐 거라는 생각에 걱정이 되었지만 아이는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이의 동의서를 제출하고 1심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했습니다. 얼마 뒤에 저희 부부와 아이에게 법원에 출석하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 출석했더니 판사가 저희에게 몇 가지를 묻더군요. 저희 아이도 내용을 전부 알고 있고 친양자 입양에 동의한다고 판사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후 며칠 지나서 1심 심판을 파기하고 아내의 친양자 입양 신청을 인용하겠다는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법무사가 향후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너무 후련했습니다. 아이에게도 알리고 양가 부모님께도 알려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잘 되었다고 기뻐하셨지만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는 더더욱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뻐해 주시는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변변치 않은 호랍이었던 저에게 딸을 주신 것도 죄송하고 감사한데 우리 큰아이에 대해 항상 신경 써 주셨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아이가 대학 합격자 발표가 있은 다음 날 장인어른께서 저희 집에 오시더니 큰아이에게 함께 나가자고 하셨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외할아버지와 함께 어딜 다녀오더니 큰아이가 양손에 정장 2벌을 가지고 입이 귀에 걸린 채로 집에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부터 외가에 가면
할아버지 옆에 딱 달라붙어 있던 아이와 장인어른의 모습이 얼마나 귀엽던지, 이제 아이를 저와 아내의 호적에 올리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댓글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아이들과 저희 부부 잘 살겠습니다. 내일처럼 함께 분노해 주시고 잘 될 것이라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잘 되었습니다. 비슷한 경우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는 사연일 것 같습니다. 쓰니님 가족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연은 딸을 버린 언니 부부가 그 딸에게 모아놓은 돈 주고 시집가라는 막말을 해서 쓰니님 형제들이 언니 부부에게 사이다를 날리고 연을 끄는 사연인데요. 후기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 아줌마입니다. 얼마 전에 인간 같지 않은 언니에게 한마디 한 걸로 조금이나마 마음이 풀려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일남 삼녀 중 차녀입니다. 언니 하나에 여동생과 남동생이 하나씩 있습니다. 언니는 환갑이 다 되었어요. 언니의 인생도 참 기구하지만 자기 인생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쌍하지도 않고 화만 납니다. 언니에게는 딸 하나와 아들 하나가 있어요. 언니는 첫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안 지나서 형부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재혼을 했는데요. 언니가 혼자 살 때 자기 딸을 참 많이 미워했습니다. 허벅지에 멍이 들어 있어서 조카에게 물어보면 엄마가 꼬집어서 그랬다고 하고요. 등이나 엉덩이에 멍자국이 자주 보였어요.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몸도 약해서 골골거리는 자기 딸을 그렇게 손댈 곳이 어디 있다고 그러는지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때 남동생은 좀 어렸었는데 성격이 불같은 아이라서 큰 누나인 언니에게 막말을 하며 조카 한 번만 더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도 언니는 똑같았어요. 변하지 않았죠. 요즘에는 당장 경찰에 신고를 했겠지만 그때는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얘기하기를 네가 데려다 키울 거 아니면 그냥 두라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다고요. 그렇게 언니에게 뭐라고 하면 오히려 사람들 안 보는 데서 더 괴롭힐 거라고요. 눈물을 머금고 참았습니다. 조카가 너무 가엾고 불쌍했어요. 첫 번째 형부가 가고 나서 5년 뒤에 언니는 지금의 형부와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하고 나서도 별로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형부라는 사람은 의붓딸인 제 조카에게 손을 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인간은 더 나쁜 놈이에요. 언니가 살던 집은 저희 부모님 사시다가 이사를 가시면서 언니에게 주신 집인데 저도 그 집에서 자란 만큼 그 집은 좀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단독주택이 있던 지역이 재개발이 되어서 언니네는 이사를 갔습니다만 그 단독주택에서 살 때 겨울에 보일러를 언니 부부와 재혼해서 낳은 아들이 자는 안방에만 켜놓고 제 조카는 그 옆방에서 자라고 해놓고는 보일러도 안 넣어주고 전기장판만 하나 깔아줬다더군요. 그것도 그 형부란 놈은 조카에게 전기장판을 저녁에 켰다가 잠들기 전에 끄라고 했다고 조카가 언젠가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조카는 항상 겨울에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서부터 몸이 약한 아이였는데 그렇게 보일러도 들어오지 않는 방에서 어린애가 혼자 추위에 떨며 잤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형부란 놈이 인간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짐승도 아니고 제 자식을 그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밤에 언니네가 치킨이나 피자를 배달시켜서 먹으면 옆방에 있는 조카는 부르지도 않고 언니 부부와 아들 이렇게 셋이서만 몰래 먹었대요. 조카가 한창 자랄 나이에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이것도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언니가 재혼해서 낳은 조카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자기 누나를 어렸을 때부터 무시를 하더라고요.
이름 부르는 것은 기본이고 욕도 하고요. 그래서 저나 누가 뭐라고 하면 형부란 놈은 그냥 두라고 하더라고요. 언니 부부가 집에서 얼마나 아이들을 차별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남편과 조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울었어요. 걔 그러다가 정말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할 것 같다고요. 저는 첫 조카인데다가 자주 아프고 약한 아이라서 항상 가엾고 불쌍했거든요. 제 여동생과 남동생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항상 그 조카아이 때문에 마음 아파하니까 남편이 언젠가 그 아이를 우리가 데리고 있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그 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언니가 워낙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 조심스럽게 조카를 내가 데리고 있어도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생각보다 순순히 데리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조카가 중학교 들어갈 무렵부터 제가 데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아이가 태어나고 둘이 언니 동생 하면서 잘 지냈어요. 조카 아이는 몸이 약해서 다 커서도 일을 할 수 없고 해서 그냥 저희 집에서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조카가 있으면서 저희도 조카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제 딸을 조카가 키워주다시피 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남편과 일하러 나가면 집안일도 해놓고요. 제 딸 공부도 시키고요. 조카는 저희 집에 와서 살면서 저에게 언젠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모 집에서 사니까 겨울에 춥지 않고 배고프지 않아서 좋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저와 남편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세월이 가서 조카가 30이 다 될 무렵에 남편이 조카에게 방통대라도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조카 아이는 방통대를 다니기 시작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통대를 다니면서 만난 남자와 사귄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기뻤습니다. 몸도 약하고 항상 집에만 있으니까 남자를 만날 일도 없었는데 남자친구가 생겼다니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조카에게 당장 남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정말 못하는 요리 실력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조카의 남자친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선하고 착해 보여서 정말 좋았어요. 제가 준비해 놓은 음식들도 잘 먹고요. 그러더니 그 조카 남자친구가 저에게 이모님이 땡땡이 부모님 대신 키워주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제가 조카 남자친구를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조카와 남자친구가 사귀는 동안만이라도 예쁘게 만나기를 바랬어요. 조카가 몸이 약해서 아이를 낳기도 힘들고 할 테니 그렇게 약한 여자아이와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허락해 줄 부모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둘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남자 쪽에서 상견례를 하자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카의 시부모님 될 분들을 만났는데 우리 조카를 정말 예뻐하더라고요. 싹싹해서 너무 예쁘다고 하시면서요. 이런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나 했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시켰습니다. 제 동생들도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는 중에 조카가 저와 남편에게 혼주석에 앉아달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조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는 결혼식에 안 부를 거냐고요. 당연히 안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연락을 전혀 안 하고 살던 언니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기 딸이 결혼하는데 자기에게 한마디도 안 했다며 화를 내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M이라는 인간이 딸을 나 몰라라 하고는 내가 그 집에서 데리고 나와서 20년 가까이 데려다 키웠는데 지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딴 소리를 하는지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카 아이가 그렇게 결정한 거고 나는 그거에 따를 뿐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집으로 조카네 커플을 오라고 하라고 하라더군요. 싫다고 했습니다. 괜히 애들 만나서 결혼 준비하고 있는 애들 사이 갈라놓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에서라도 조카네 커플을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조카에게 말했더니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제 동생들에게도 말했더니 자기들도 그날 오겠다고 난리를 치더군요. 그렇게 저희 집으로 모두 모였습니다. 언니란 인간이 하는 소리가 제 조카에게 돈 모은 거 자기에게 주고 시집가라고 하더라고요. 형부란 인간은 옆에서 듣고 있고요. 그 첫 마디에 제 남동생이 언니에게 욕을 하면서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남편과 제부가 말려서 겨우 진정시키고 있는데 형부가 요새 딸들이 결혼하면서 모아놓은 돈 집에 주고 시집을 간다는데 당연한 걸 가지고 제 동생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남동생이 언니 부부에게 여기서 계속 맞을 짓 해서 나한테 처맞고 합의금 받을 작정으로 여기 온 거냐고 하면서 집 재개발될 때 보상금 받은 거 조카 몫이나 떼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어차피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거라서 언니 이름으로 되어 있었으니 언니 부부 죽으면 언니네 아들이랑 조카랑 나눠 갖게 될 거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조카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장인 장모는 저와 남편이고 자기의 처가는 여기뿐이니 자기네 결혼식에 올 생각도 말라고요. 조카와 연애하면서 부모에 대해 다 얘기를 들었는데 들으면서 집으로 찾아가서 당신들 패버리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요. 제 동생들도 난리를 치고 예비 조카 사위도 그렇게 나오니 언니 부부는 기가 좀 눌리더라고요. 그리고는 남동생이 말했습니다. 이 개만도 못한 인간들아. 니들이 땡땡이한테 한 짓은 공소시효도 없어. 땡땡이 몸에 멍들어 있던 거 어려서부터 내가 다 사진 찍어놨어. 언젠가 니네 고소하려고 찍어놓은 거야. 니네 하는 짓을 보니까 당장 고소해야겠다. 감옥에 갈 준비나 해. 내가 변호사랑 상담해봤는데 니네 최하 3년이래 이 미친 것들아. 이렇게 말했더니 언니 부부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런 게 어딨냐고 하면서 저희 집을 나서더라고요. 나가서 엘리베이터까지 제 남동생이 쫓아가면서 3년 동안 감옥에서 반성이나 하고 나오라며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도 니네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더라고요. 남동생에게 물어보니 언니네 부부 겁주려고 그냥 한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조금이나마 시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조카네 커플은 조카네 부부가 되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식에는 저희 부부가 당연히 혼주석에 앉았고요. 가엾게 자랐는데 좋은 남자와 좋은 시댁 만나서 예쁨 받고 사는 거 보면 제가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정도예요. 조카 사위와 그 부모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기에라도 터놓고 풀어놓으니 마음이 좀 가벼워지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입니다. 글을 보내고 댓글 전부 읽어봤습니다. 후기가 궁금하다고 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후기를 보냅니다. 저보다도 저의 남편이 대단하다고 말씀해주신 분들이 더 많았네요.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저는 제 조카이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처조카를 딸처럼 데리고 있었던 것이니까요. 저희 언니 부부를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욕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저도 옳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모성애가 있는 것은 사람과 짐승이 마찬가지인데 저희 언니는 모성애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인간이니까요. 조카는 결혼해서 시댁에서 예쁨 받으며 잘 살고 있습니다. 언니는 형부와 재혼해서 낳은 아들을 딸과 그렇게 차별하면서 애지중지해가며 키웠어요. 그 아들에게 지금 언니 부부가 많이 시달리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조카 아이는 게임 중독 때문에 대학도 그만두었습니다. 학교를 가지 않고 PC방에서 밤을 새워 게임하고 낮에는 자취방에서 자는 생활을 하고 살았나 봐요.
그리고는 학교를 그만두고 친구들과 놀면서 살더니 30이 되니까 친구들과 동업으로 술집을 차리겠다, 노래방을 차리겠다 하면서 언니 부부에게 손을 벌렸답니다. 그 조카는 친구와 술집을 차려서 운영하다가 1년도 안 되어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놀고 먹으면서 언니 부부에게 또 뭘 차려달라고 하면서 들들 볶고 있나 봐요. 위해주며 기른 자식, 할아버지 수염 뽑는다더니 딱 그런 모양새입니다. 저와 동생들은 언니네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을 형제라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손 벌리며 부모를 들들 볶는 조카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거나 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형제 간에 너무한다고 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와 동생들은 언니 부부가 그렇게 자식에게 시달리며 사는 것이 인과응보라고 하고 있어요. 몇 달 전에 남동생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의 한 부분이 길로 수용이 되면서 나라에서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남동생은 그 돈 부모님께 드린다고 하더니 저와 여동생에게 1,000만 원씩 주었어요. 남은 돈은 부모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부모님은 그 땅은 네 명의이니 그 돈도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동생은 큰 누나에게는 그 돈 절대 줄 수 없다면서 큰언니에게 줄 1,000만 원을 조카에게 주었습니다. 조카 사위는 자기네가 결혼을 했는데 그 돈을 삼촌에게 왜 받냐며 난리를 쳤다는데 남동생도 고집이 보통이 아니라 조카 사위에게 화를 내면서 받으라고 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 사실은 어떻게 알았는지 언니가 조카에게 생전 안 하던 전화를 했다는군요. 언니가 조카에게 전화를 해서 삼촌에게 돈 받은 것이 얼마냐고 물었는데 제 조카는 떨려서 자기 엄마에게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언니가 며칠을 전화로 삼촌에게 받은 돈을 나눠달라고 해서 마지못해 조카 사위가 전화기를 빼앗아서 언니에게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다신 전화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조카 사위가 언니에게 삼촌이 조카 예뻐서 준 돈을 탐내는 엄마는 처음 봤다고 하면서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더 심하게 얘기하지 그랬냐고 괜히 조카 사위에게 화를 내서 미안했네요. 조카에게 들으니 조카 사위가 자기 본가에 삼촌이랑 이모들이 그렇게 자기네 부부를 예뻐한다고 자랑한다고 하더라고요. 몸도 약한 아이와 결혼해서 위해주며 사는 것만도 저희 형제들은 조카 사위에게 고마운데 말이에요. 언니네 아들은 점점 더 개망나니가 될 것 같은 느낌에 못돼 먹은 언니 부부가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것 같아서 시원하기도 하지만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고 복잡한 심경입니다. 조카 아이가 결혼하고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후기 보냅니다. 이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저희 부부와 제 동생들에게 많은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 현실의 막장은 드라마보다 더한 것 같네요. 쓰니님 정말 천사 같은 분이시네요. 쓰니님 가족들, 형제분들, 조카님 부부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연은 사기 결혼을 했던 전 남편이 아이를 볼모로 계속 빌붙으려 해서 응징하고 지원을 끊어 아이를 데려올 것이라는 당찬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돌싱녀입니다. 저희 이혼 스토리와 비슷한 과정을 겪으셨다는 어떤 분의 글을 읽고 저도 오랜 시간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한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24살 어릴 때 결혼을 했어요. 그때 제 주변에 있던 여자친구들이 마치 유행처럼 하나둘 결혼을 하더라고요. 한 명씩 부케를 받고 부케를 받은 친구가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결혼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결혼 생각이 없던 친구도 부케를 받으면 결혼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한 친구가 6명이 있었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친구들이 먼저 모두 결혼을 했고, 친구들 중 마지막에 결혼한 것이 저였어요. 그렇게 2년 사이에 총 7명이 줄줄이 결혼을 하면서 제가 마지막 부케를 받고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말로는 유행처럼 결혼을 한 것이라고 했지만 그 당시 저도 친구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니 결혼을 한 것이었겠죠. 결혼 후 3개월 만에 바로 아이가 생겼고 어린 나이에 육아와 가사를 하며 지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믿고 사랑해서 평생 반려자로 생각해 결혼한 사람의 배신이라는 것은 저에게 참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른들의 말씀을 참고해서 참고 살아보자 라는 생각도 했지만 전 남편과 상간녀는 제가 둘의 사이를 알게 된 후에도 서로를 그리워하며 가끔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참고 넘기려 했지만 제가 알게 되었는데도 인연을 끊지 못하는 그 둘을 보면서 전 남편과 저희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빠져줄게 하며 이혼을 했습니다. 바람난 남편과 사는 것은 껍데기랑 사는 느낌이랄까요? 무엇을 위해 이런 것을 참고 살까 하는 생각에 참고 넘기고 살아보려 했던 제 자신이 한심스럽더라고요. 처음에는 슬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육아에만 신경 쓰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아이가 커가면서 아빠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가족이 나란히 다니는 걸 보면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죠. 부모 잘못 만나서 평범한 가정에서는 일상인 가족 나들이도 못하는 것에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편모 가정 아이인 것이 티가 난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저는 아이를 부족함 없이 키우리라 다짐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혼을 했을 당시 저는 26살이었습니다. 주변 분들이 아직 어린 나이라고 아이도 있는데 1살이라도 어릴 때 좋다는 사람 있으면 아빠도 만들어주고 가정을 꾸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곤 했죠. 전 그 말뜻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었어요. 혼자서도 내 아이 보란 듯이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이에게는 아빠가 있으면 좋기는 하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인이 소개팅이나 맞선 형식은 아니었지만 남자를 소개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급한 일이 생겼다고 일적으로 누가 잠깐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인과 한 남자를 함께 만나게 되었는데 이것도 인연이고 시간도 저녁 식사를 할 시간이 되었으니 함께 저녁이나 먹자고 했습니다. 크게 불편함이 없었기에 그러자고 했어요. 그게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인과 함께 만나게 된 그 사람은 저를 첫인상이 좋다면서 지인에게 저와의 만남을 부탁했고 지인은 제 소개를 이혼녀의 어린아이가 있다고 했답니다. 그래도 좋다고 하던 그 사람은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참 배려심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에게 그 사람도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고 일단 편안하게 만나나 보자는 생각이었어요. 주변 분들이 1살이라도 젊을 때 좋아해주는 사람 있으면 만나보라고 했던 말도 기억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만남을 이어갔는데 그 사람은 저보다 7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그 당시 아이는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한 돌싱남이라고 하더라고요. 서로 비슷한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위로와 공감을 해주며 좋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서로 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기에 결혼식은 생략하고 신혼여행 겸 여행을 다녀온 후 혼인신고를 하고 살림을 합쳐 함께 살기로 했지요. 여행 갔을 때 그 사람이 저한테 말하더군요. 사실 거짓말을 한 것이 있다면서 이건 꼭 말하고 용서받고 싶다며 하는 말이 실제 나이가 저보다 7살 많은 것이 아니고 12살이 많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멍했지만 부부간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공주대접 받는다는 얘기도 들은 적 있고 그 사람의 배려심이 나이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거짓말은 나이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그 사람이 저에게 했던 말들 중에서 거짓말이었던 것이 하나하나 나오는데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아이와 둘이 살고 있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유통업을 하는 사람인데 외국에 집을 계약한 것이 있고 그 집 계약이 만기가 되면 돈이 들어올 것이라며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 정도는 살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저희 집에서 살자고 하더라고요. 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으면서도 그때까지 저는 순진했나 봅니다. 그 말을 믿고 오케이 했고 그저 막연하게 그 나이쯤이면 어느 정도 모아놓은 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남편을 잘 따르는 것이었어요. 뭐랄까, 아이 없이 이혼한 사람이라는데 아이를 참 잘 다루더라고요. 이 점이 너무도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좋게 넘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저는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 아이가 생겼다는 것을 무척이나 기뻐했어요. 저도 한 번의 상처를 가지고 다시 만난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이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이 무렵부터 사건이 하나둘씩 터지게 됩니다. 임신 중에 햄버거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햄버거를 사달라고 했더니 돈이 없다고 하더군요. 미국에 있는 집에 문제가 생겼다는 등의 이해가 가지 않는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 어려워져서 자금이 돌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백수였던 것이었습니다. 직장은 저 만나기 전에 지인과 하던 일이 마지막 오더를 받았던 것이었고, 저와 살기 시작하면서 망해가던 회사를 부여잡고 일을 다시 해보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다시 일어나 보려고 직원도 없는 회사를 혼자 출근하면서 지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번듯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고요. 결국엔 사무실 월세도 못 내서 쫓겨난 것이었죠. 그런데 생활비는 꼬박꼬박 주긴 했어요. 월 100 정도를 주었었는데 그건 어디서 생긴 것인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지인한테 빌리거나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준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마련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점점 생활비를 안 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측은한 마음에 오죽 힘들면 그럴까 싶어서 기존에 모아놓았던 돈으로 아끼며 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더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제가 모은 돈도 얼마 안 남았을 때쯤 일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었나 봐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돈을 빌릴 곳이 없었던 것이었죠. 그리곤 저희 외삼촌한테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저희 외삼촌에게까지 찾아가서 5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생활비라며 저에게 주었던 것이었어요. 외삼촌한테 빌린 돈도 갚지 않아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제 쌈짓돈을 꺼내서 외삼촌한테 대신 갚아드렸습니다. 그 이후 하나둘씩 정신없이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더니 엄청난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가 살던 집으로 들어오며 살림을 합쳤는데 그 사람이 저희 집으로 주소 이전을 했더니 남편의 우편물들이 하나둘씩 오기 시작하는데 전부 독촉장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뜯어서 확인해 보니 회사는 오래전 망한 회사였고 대출이며 세금이며 건강보험, 자동차 과태료 등등 독촉장들이 박스 하나를 채울 정도였습니다. 그 갚아야 할 돈은 셀 수 없을 만큼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라고요. 돈도 없고 빚이 엄청나게 많은, 그리고 나이도 속인, 이것은 작정하고 사기를 치고 저와 결혼한 것이었지요. 미국에 있다고 했던 집도 거짓이었습니다. 이제 곧 아이 출산일이 다가오는데 저는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도 안 되었고 정신없이 터지는 일들을 보며 아무 생각도 나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출산을 했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일주일은 산후조리원에 있었어요. 그것도 돈이 없다면서 일주일만 있자고 해서 전 일주일 후 집에 와서 육아를 시작했어요. 아이를 낳은 후 몸을 좀 추스리고 나서 독촉장들에서 빚어진 이 상황들을 정리해야겠다 싶어서 남편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모든 게 다 거짓말이라는 남편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속이고도 사실을 말하면 모든 것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듯 당당하게 말하는 그 사람과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시댁으로 갓난아이를 데리고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 부모님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나는 속아서 혼인신고도 하고 아이도 낳았다 했더니 그 부모님은 한숨을 쉬며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두고 혼자 나와서 집으로 갔습니다. 시댁에서 전화 오고 난리였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본인들은 나이가 있어서 갓난아이 키울 힘도 없고 이래저래 여건이 안 된다며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면서 데리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한참을 멍한 상태로 집에 있는데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으나 모른 척 했습니다. 잠시 후에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땡서방이 지금 애기 데리고 집에 왔다가 애기를 두고 갔다는데 자기 엄마는 연세가 있으셔서 힘들어 갓난아이 못 키우고 사업으로 우리 엄마는 바쁜 와중에 아이까지 키우라고 하는 태도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집에 들어온 그 사람에게 저는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저지른 일이니 아이는 당신이 키우라고 했습니다. 당장 친정에서 아이를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제 말에 묵묵부답이길래 저는 친정으로 가서 다시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부모님은 문도 안 열어주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그 인간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아이 둘을 데리고 생활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찾아온 그 사람은 며칠을 찜질방에서 지냈는지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어쩌겠어요. 한 번의 이혼을 겪고도 사람 보는 눈을 키우지 못한 제 잘못이죠. 그 사람에게 저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무슨 일이든 해서 생활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아이 낳은 지 2주째인데 몸조리도 제대로 못해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차려주시는 미역국과 밥을 먹으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아이는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가 되었을 때쯤에 그 사람은 친정아빠가 소개해준 회사에 입사해서 일하고 있었죠. 근데 사람 본성은 바뀌지를 않는 것인지 허풍에 허영심만 가득한 그 사람은 항상 내가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니다. 어쩌다 보니 이러고 있는 것이고 조만간 제자리 찾을 것이다. 라며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따위 허풍쟁이가 사위라는 것에 소개해준 친정아빠의 입장이 난처해지기만 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금수저도 아니면서 왜 이런 허영심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인지 참 기가 막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에게 보여주었던 배려심이나 차분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헤어짐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우리 큰아이가 7살이 되었을 때까지 큰아이는 그 사람을 자기 아빠라고 알고 살았는데 그 어린아이를 붙잡고 그 사람 하는 말이 너희 아빠랑 살 때와는 달라. 나와 살려면 지킬 것은 지키면서 살아야 해. 사람은 신용이 중요해. 어린 제 아들은 자기 친아빠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그 말에 아이가 충격받았을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욕도 아까운 그 사람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신용을 누구한테 얘기하냐고요? 거짓말로 무장해서 나에게 사기치고 결혼을 한 주제에 지금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거지를 거두어 주었더니 갑자기 아이가 미워져서 아이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이후부터 저와 그 사람은 서로 투명인간 취급을 하면서 각자 일을 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작은 아이가 3살이 되면서 일을 시작했고 제 월급을 모아서 집을 이사하려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버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내 월급은 모아서 이사하자고 했더니 100만 원씩 6개월 정도 주더군요. 어느 달에는 70만 원을 주길래 물어봤더니 작은 애와 본인이 쓴 만큼 주는 것이라고 하며 제가 제 아들만 챙기니 이러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말에 저 정말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나는
내 배 아파서 낳은 똑같은 내 아이들이고 나는 한 번도 차별을 두고 아이들을 대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남편도 그 말에는 반박을 못 하더군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전 남편의 아들과 본인 아들을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제가 밥도 안 차려주고 나밖에 모르는 고집센 여자라고 말하고 다녔다네요. 살고 있던 동네는 제가 큰아이랑 둘이서 살 때부터 거의 14년을 살았던 곳이라 주변 이웃들을 많이 알고 지냈는데 그중 제일 친한 언니한테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언니 남편한테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하더군요. 내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직장 생활에 아들 둘 키우며 집안 살림까지 하는 나에 대해 이렇게 문외인간처럼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하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시댁에 전화를 해서 이 얘기를 했더니 시부모는 우리도 모른다. 걔가 뭐 우리에게 용돈을 주기를 하냐. 나도 내 아들이지만 이해가 안 된다. 어쩌겠냐. 그럼 그때 받아주지 말지 그랬냐. 이제 와서 이런 전화는 또 왜 하냐. 다시는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살기 싫으면 살지 말아라.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이혼할 것이니 이제 전화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몰라도 우리 큰아이에게 그 사람이 했던 말과 행동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서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아이들은 둘 다 제가 키우려고 친권과 양육권을 달라고 했더니 널 어떻게 믿냐? 나 없을 때 내 아들 때릴 거 아니냐? 하며 둘째는 절대 못 준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합의 이혼 시도가 3번 넘게 번복이 되고 더 이상 그 사람과 엮이는 것도 힘들어 못 견디겠어서 작은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주고 서로 위자료와 양육비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하고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꾸 생각이 나고 애처롭고 궁금해서 자주 찾아갔습니다. 저를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작은 아이가 울고불고 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작은 아이도 내가 데려가서 키우겠다고 해도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인지 번번이 거절을 했습니다. 결국은 둘이 살면서 몇 년 만에 보니 그 사람과 작은 아이 둘 다 참 안 좋은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참 많은 나쁜 짓을 했지만 아이는 내 아이이니 아이를 위해서라도 주말에 집에 찾아가서 청소도 해놓고 먹을 것도 해놓고 왔습니다. 한 번 다녀오면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집이 더러워지거나 먹을 것이 필요할 때는 또 아이가 엄마를 찾는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질긴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작은 아이가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 배 아파 낳은 아이인데 그 사람은 아이에게 저를 참 나쁜 사람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저에게 한번 얘기를 해주는데 친가에 가면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전 남편이라는 사람은 제 욕으로 시작해 제 욕으로 끝난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의 형의 아들도 저희 작은 아이처럼 어릴 적 엄마를 잃고 아주버님과 둘이 살며 자랐는데 제가 많이 돌봐주었었거든요. 그 조카가 군 제대 후 저를 찾아와서 작은 엄마는 어려서부터 멋있어 보였고 혼낼 때는 눈물이 쏙 나오게 혼내도 잘해줄 때는 한없이 잘해주어서 저에게 엄마의 정을 느끼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카가 저에게 잘해주셔서 감사했다고 하는데 마음이 울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조카는 그동안 시댁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주며 내 아빠, 내 할머니, 내 작은 아빠이지만 너무한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데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내가 그 집 며느리로 사는 동안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욕밖에 없으니 분하기도 하잖아요. 어른들이 어른답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전 남편을 만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껏 당신이라는 인간은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허풍만 떨고 허세가 자존심인 줄 알며 거지나 마찬가지인 것을 거둬주다시피 했더니 알고 결혼을 한 것이면서 큰아이에게 몹쓸 짓이나 한 문외인간이라고요.
작은 아이가 친구들과 잘 못 어울리고 힘들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나에게 보내지 않는 것은 아이가 어떻게 되건 간에 아이를 볼모로 나와 친정에 무언가를 요구하려는 수작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고요. 당신이 그렇게 싫다고 뒤에서 욕하던 당신 엄마와 형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좀 보라고요. 그 엄마의 그 자식, 그 형의 그 동생이니 앞으로는 본인 식구들 욕도 하지 말라고요. 당신 어머니가 말하길 내 친정이 부잣집으로 교회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자랑할 거리 좀 만들어 달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다. 보증금 1070짜리 집을 자가인 것처럼 속였던 당신 어머니가 아들 장가 잘 갔다고 자랑은 하고 싶었나 보다. 당신이 뭔 잘못이겠냐.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이 죄라면 죄겠지. 하지만 이것은 알아야 한다. 그런 집에서 자랐다고 당신처럼 자기 부모와 똑같이 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작은 아이와 살 곳이 마땅치 않아 지금 당신과 아이가 살고 있는 집에 살게 해주었는데 이제는 집도 빼버리겠다. 내가 이렇게 집도 빼버리고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으면 아이도 당신에게 필요가 없어질 것이란 것도 안다. 아이가 필요 없어지면 나에게 보내라. 이렇게 모든 것을 쏟아내었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그 집을 내놓고 통보했더니 그 사람은 500에 60짜리 계약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혼 후에 하던 일이 잘 풀려서 그 사람과 작은 아이가 살고 있는 집 말고도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고 조금만 더 모으면 머지않아 작은 아파트라도 매입할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있는데 그 사람은 참 한심하기 그지없다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속는 일은 당연히 없겠지만 아이를 볼모로 저에게 불쌍한 척을 해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그 사람의 수작에 이용당하는 일도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요즘도 계속 전화가 오고 있는데 아이와 연관지어 가며 힘든 척을 하려는 것이 뻔해서 전화를 안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를 더 이상 못 키우겠다는 소리가 나오겠죠.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우리 큰아이에게 했던 말, 네 아빠랑 살 때랑은 달라. 사람은 신용이 우선이야. 본인을 친아빠라 알고 자란 7살짜리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인데 본인이 힘들면 친자식이라고 데리고 있으려고 하겠어요? 저는 이혼 후에 일이 잘 풀리기도 했지만 번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투자 목적의 집도 하나 사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런 것은 전혀 말하지 않았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인지 자꾸만 전화해서 저자세로 나오는데 이거 저에게 빌붙으려는 거 맞죠? 그 사람의 전화는 수신 차단했고 아이랑만 연락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그 사람은 저희 엄마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고집이 세냐는 개소리를 하고는 아이 생각해서 제가 이러면 안 된다고 했다네요. 엄마가 그냥 대꾸하기 싫어서 끊어버렸답니다. 내가 아이 생각해서 이혼한 뒤에도 지원을 해주었더니 그 인간은 저를 아직도 본인 와이프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과 이혼 후 일도 잘 풀리고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어 잘 살고는 있지만 작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으로 마음 아파하며 살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에 대한 짠한 마음을 여지껏 그 사람이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에 노란한 저희 우유부단함에 대해 여러분들께서 욕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내 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그렇게 해온 것이니 너무 심하게 욕하시지는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전남편 어머니와 전남편의 형이라는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냄새를 맡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남편 어머니란 사람은 너희 둘 나이도 있고 아이들도 있으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시 재결합하는 것은 어떻니? 라는 개똥 같은 소리를 하는데 아줌마, 저한테 지금 지적질도 하고 싶고 조언도 하고 싶으세요? 두 분 거리에 나앉지 않게 앞가림이나 잘하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거짓말에 허세나 부리고 실상은 곧 월세집에서도 쫓겨날 거지나 마찬가지이신 분들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세요? 라고 시원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어른인데 어른에게 제가 그렇게 막말을 한 것이 마음에 좀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그동안 참고 있던 말을 하고 나니 탄산 가득한 사이다 1.5리터를 마신 것 같이 시원했습니다.
전 남편 형이라는 사람은 예전부터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습니다. 제가 전에 살던 집에서 독촉장들이 전 남편 형의 이름으로 온다고 현재 집주인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는데, 그런 사람 모른다고 남의 집에 무단으로 주소 등록해 놓은 것인가 보다며 그냥 신고해 버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주제에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전시모와 비슷한 말을 하길래 주민등록도 말소된 사람이 살아는 있었나 보다며 당신이나 당신 동생이나 실상은 가진 것도 하나 없으면서 허세만 가득한 사람이라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형이 한심하다고 그렇게 뒤에서 욕을 하더니 지금은 형이랑 똑같이 닮아가고 있는 중인데, 동생도 곧 주민등록 말소자가 되면 그때 둘이 싸우지 말고 의지하고 잘 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제가 겪어온 것이지만 알게 모르게 아이들에게 그 영향이 갔을 텐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큰아이는 잘 커주어서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고 작은아이와도 자주 만납니다. 두 번을 이혼하고도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아이 때문에 또 끌려다니고 있냐고 비난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 남자 보는 눈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는 열심히 살아왔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아이가 눈에 밟혀 아이를 볼모로 저에게 이것저것 요구하는 전 남편에게 끌려다닌 바보 같은 면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다짐을 굳게 하려고 이렇게 글을 적어 봅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아이를 앞세워 찾아온다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렇게 단호하게 하면 제 풀에 나가 떨어져 자기 능력으로는 아이 못 키우겠다는 말이 머지않아 나올 듯 합니다. 그때 아이를 데려와 두 아이 데리고 행복하게 살 날을 고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에게도 자세하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상세히 적고 나니 후련하네요.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의 이혼으로 상처가 크셨을 텐데 약해지지 않고 견뎌내 주셔서 제가 다 고맙습니다. 두 아이와 함께 살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실 날이 얼른 오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연은 여자들 등쳐먹는 유부남에게 사기를 당할 뻔했다가 잘 빠져나와 그 남자를 응징하게 된 당찬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노처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5년 전에 겪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일신사에 보냅니다. 제가 남자에 빠져 당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 창피한 마음에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라도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글을 써요. 바보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책망보다는 위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일 겸 여행 겸 해서 다녀오기 시작한 것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미국에 종종 다녀오게 되면서 여행 또는 일 때문에 캐나다, 영국, 스위스 등 관심 가는 국가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각 나라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각 나라의 국민성, 문화, 역사 등 전반에 걸쳐 알고 싶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렇게 자주 외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기가 쉽지 않아서 생각한 것이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어 보는 것이었어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는 사이트도 가입해서 대화도 나눠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함정과 같은 것이 그곳에서 기다릴 줄은 몰랐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저는 외국인 친구 사귀기 동호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단순하게 친목도 도모하고 영어를 배우고 싶은 한국 사람들과 한국어를 비롯해 한국의 문화도 접하고 싶은 외국인들이 모여 서로 간의 궁금한 것들을 알아가는 좋은 취지의 동호회라 생각했었어요. 그곳에서도 젊은 남녀 간에는 커플이 되기도 하더군요. 서로
각자의 나라에 대한 언어와 풍습, 문화 등을 가르쳐 주고 배우다가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나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동호회와 비슷한 성격의 외국 사이트도 가입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스피킹은 어느 정도 하는데 채팅으로 하는 사이트라서 영타가 빠르지 못했던 터라 오타도 많고 대답을 빨리빨리 못해 대화 상대에게 미안해하며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그 사이트에서 채팅으로 영어를 익숙하게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쪽지가 하나 왔습니다. 한국말로 왔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는 지역을 보니 저랑 가까운 것 같은데 친구하고 싶어요. 저도 영어에 관심이 많아 함께 공부하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답장 부탁드립니다. 라고 쪽지가 왔습니다. 저는 그 사이트에서 쪽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터라 좀 놀랐습니다. 그 사이트는 그저 친구 신청을 한 사람들하고 그날그날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기능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쪽지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몰랐네요. 저는 그 쪽지를 무시하고 삭제했습니다. 누군가가 수작을 부리는 것 같았고 시간 낭비를 하고픈 마음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뒤에 그 사람에게 쪽지가 다시 왔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얼굴 한번 보지도 못한 사이에 왜 이 사람은 두 번이나 나에게 이런 쪽지를 보내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답장을 했는데, 저기요, 이런 식의 막 남발하는 쪽지가 좀 거부감 들어요. 저는 연애하려고 여기 가입한 것이 아니랍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는 한 번만 만나보자고 하며 저에게 꼭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고 제 프로필에 자기소개가 멋지게 느껴져서 가슴이 뛰었다고 했습니다. 적어놓고 잊고 있었던 프로필에 자기소개를 다시 읽어보니 그냥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삶의 목표, 삶의 방식 등을 적은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작이 되어 몇 번의 쪽지를 더 주고받고 상대는 카톡으로 대화를 하자고 했지만 저는 계속 거절하고 무시하다가 3달 정도 뒤에 카톡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몇 달간 카톡을 주고받다가 그 사람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톡을 주고받으며 많은 대화를 하던 사람이라 그런지 첫 만남이었지만 오랜 친구처럼 편안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성격도 털털한 사람이었죠. 특히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저희 이상형이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 호감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은 확실한 계획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기를 칠 계획이긴 하지만요. 아무튼 저는 그때 연애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선을 그어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연애를 원치 않았던 이유는 이민을 계획 중이었고 이민을 가게 되면 당연히 헤어질 것인데 헤어짐의 슬픔과 아픔을 겪기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오랜 세월 동안 이민을 계획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연애는 저에게 꺼려지는 것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미국에 가서 제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남자는 저를 만난 이후 참 적극적이었습니다. 저는 틈을 주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그는 저에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연인에게 하는 행동을 저에게 해서 가끔 짜증이 나기도 했어요. 우리는 연인이 아니고 연인이 된다 해도 헤어지게 될 것이다. 난 이제 일에만 집중하고 이민에 대한 계획에만 내 모든 정열을 쏟고 싶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은 자기 마음이니 신경 쓰지 말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지내자고 하더군요. 그 사람은 연하였는데 꼬박꼬박 반말을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해 연말 그 사람이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다며 술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그동안의 정도 있고 마침 그날 제가 일정이 없는 불금이었기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서 술을 좀 마시더니 그 사람은 저에게 오늘 밤 같이 있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돌려보내려 했는데 그 사람은 술이 약한 사람인지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만취했습니다. 고민 끝에 근처 모텔에 데려다 놓으려 했습니다. 모텔비를 계산하고 났는데 그 사람은 토악질을 하며 방까지만 데려다 달라고 하며 저에게 안기더라고요.
얼른 방에 넣어두고 집에 가려 부랴부랴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그 사람은 심하게 토를 하고 저에게 가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조금 취한 듯 했어요. 졸리기도 해서 집 가는 길이 귀찮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남자와 연애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에 힘들지만 집으로 가려고 모텔방을 나섰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사실은 너 별로다. 기집애가 잘난 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튕겨? 내가 대시해서 안 넘어온 여자가 없는데 너는 뭐가 그리 잘났냐? 라는 말을 제 뒤통수에 대고 하더라고요. 잘 됐다. 취하니까 본성이 드러나는구나. 속으로 생각하고 헛웃음과 함께 나와서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 날 그 남자는 자기가 전날에 한 말과 행동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전날의 일들을 얘기해 주었더니 진심이 아니라더군요. 저는 취중진담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한동안 연락 없이 지내게 되어 이젠 떨어져 나갔구나 싶었던 찰나 온갖 선물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미안하다는 뜻의 이벤트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성격상 싫은 사람에게는 정말 차갑게 대하는 사람인데 그때는 철벽녀이기도 했어서 거절하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날은 그 사람이 귀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어설픈 이벤트에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너 별로다. 기집애가 잘난 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튕겨? 내가 대시해서 안 넘어온 여자가 없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냐? 라고 했던 말이 오히려 내가 얼마나 철벽을 쳤으면 이렇게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로 한 것인지 제 마음을 저도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그동안 저 때문에 속을 끓였다는 것이 짠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을 보면 제가 마음을 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로 잦은 만남이 이어졌고 가끔 그 사람과 1박으로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민 계획은 그대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2년 정도 만남을 이어가다가 엄청난 사실에 놀라고 엄청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유부남이었고 아이가 둘이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만나고 있는 중에도 또 다른 여자들과 원나잇은 기본이고 양다리 세다리까지도 걸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초반에는 매일 찾아오던 사람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일주일에 한두 번 찾아오고 그러다 2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변하더니 때로는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수상한 것이 있었지만 저는 마음을 다 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주 보지 않는 것이나 연락 두절에 대해 보채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싸울 일은 없었죠. 그저 서로 외로울 때 만나고 시간 맞으면 함께 여행을 가며 만나는 정도? 그런데 유부남은 정말 아니죠.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자분이었는데 바로 그 사람의 아내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 남자가 양다리 걸치고 만나던 여자였고요. 또 다른 여자도 연락이 왔는데 그 사람의 회사 동기라고 하더군요. 세 여자 모두 저를 나쁜 년으로 몰아가는데 그 사람과 저는 초반에는 자주 만났지만 시간이 갈수록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고 그랬는데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자들은 그 남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느꼈답니다. 저와 만났을 때 그 남자는 방해받기 싫다며 전화를 꺼놓고 시간을 보내곤 했었거든요. 이것은 바람둥이들의 특징이라고 하네요. 초반에 그 사람과 자주 만났었기에 세 여자 전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운다는 증거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아내라는 여자분은 그 남자가 가정에 너무 소홀하고 과거에 바람을 피운 적이 있었지만 아이들도 있고 해서 그냥저냥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좋아지기는커녕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더 많아지고 더 이상 참기 힘들어서 지금은 증거를 잡아서 위자료를 받고 이혼할 생각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증거를 찾던 중 저를 찾았다고 하며 상간녀 소송을 하려고 했다네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그에 대한 증거도 있으니 소송은 헛물이 된 것이었죠. 카톡 내용에 총각이라 하며 그 사람이 저에게 다가오려 하는 내용들이 전부 있었으니까요.
저도 큰 충격을 받았지만 침착하게 대응하며 그 아내라는 여자분에게 다른 여자들에게 전화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라는 분은 황당해 하면서도 어차피 생활비는 그 사람이 꼬박꼬박 주니 그냥 살겠다고 하더군요. 인간 취급 안 하고 산다면서요. 본인도 창피한 마음이 드는지 저에게 오히려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했으면서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을 만났으니 저도 잘한 것은 없지만 그 아내란 사람도 한심했습니다. 다른 두 여자는 그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다고 하더군요. 저에게 전화해서 헤어지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유부남인 것을 알고 남자를 만났으면 상간녀인데 그런 상간녀 주제에 저에게 헤어지라고 난리를 치는 모습이 어찌나 황당하던지 그저 할 말을 잃게 되더군요. 그 남자, 그 여자들한테 적게는 몇백, 많게는 2천만 원씩 그리고 생활비도 받으면서 만남을 지속했다 하더라고요. 저만 바보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여자들은 한술 더 떴습니다.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그 남자에게 돈을 뜯기지는 않았어요. 그 두 여자가 돈을 뜯기며 만났다는 말을 듣고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 남자가 종종 저를 만났을 때 힘든 표정으로 아버지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던졌는데 제가 별 반응이 없자 울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또 어느 때는 매형이 사업에 실패해서 누나가 아이들이랑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는 둥,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둥, 이렇게 가끔 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냥 원론적으로 매형이 사업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면서 매번 그렇게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은 사람은 소액으로는 도움도 안 되지만 그렇게 매번 도와주다가는 한도 끝도 없어. 집은 어쩔 수 없으니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라 하고 빚은 차차 벌어서 갚으라고 해. 왜 그걸 월급도 빠듯한데 자기가 해결해 줘야 해. 자꾸 도와주면 바라고 있기만 할 거야. 그리고 한 명만 피해보면 되지. 왜 가족들 모두가 다 같이 힘들어지려고 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또 사업한다고 할 것이고, 또 실패하면 또 말할 거야. 그럼 그때 또 나한테 빌려달라고 할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수술비 얘기를 했을 때는 아버지 수술은 연세가 있으셔서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그런 것도 있을 거야. 병원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주는 곳도 있고, 수술이 급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좀 있다면서, 무작정 여기저기 돈 빌리려 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 먼저 알아봐. 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에게 돈을 뜯어내려는 퍼포먼스였던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을 뜯기지는 않았지만 참 기분 더럽더군요. 여자 좋아해서 등쳐먹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났었던 것이 정말 믿기지도 않고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그 남자는 월급을 여자 꼬시는데 다 쓰고 꼬신 여자한테 불쌍한 척해서 돈 뜯어내서 집에 쥐꼬리만큼 생활비 주고 가정에는 신경도 쓰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남자. 나쁜 놈인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제가 그런 남자와 한 기간 동안 만났었다는 것이 인정하고 싶지 않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버지의 수술, 매형의 사업 실패 등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밝혀지고 나서 그 여자들은 그 남자를 고소했지만 본인들이 주고 싶어서 준 돈이라서 돌려받지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남자가 저에게 유부남인 것을 숨기고 만난 것이 분해서 고소할 수 있을 죄목을 찾고 있는데 돈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니고 시간 낭비만 될 것 같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정신없이 겪고 생각해보니 제가 그나마 그 남자와 너무 멀리 가지 않고 제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것 때문에 다른 여자들에 비해 큰 피해를 보지 않게 된 것 같아 다행이라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 외국인과 대화하는 사이트에서 여자 여럿 유혹하는, 특히 저와 같이 이민을 계획하며 돈 모으고 있는 여자들을 노리는 쓰레기 같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경찰 쪽으로는 조사를 받기 위해 왔다 갔다 해야 하고 죄목을 찾아야 하는 등 시간 낭비가 신경이 쓰여서 그만두었지만 그 인간 회사에는 실체를 얘기했습니다. 그 인간 근무하던 곳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 환경이라 회사에 사실을 말하고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그 회사에 적합하냐고 했더니
바로 해고당했다 합니다. 그 인간이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지만 그 버릇 어디 갔을지 모르겠네요. 여자들 수시로 바꾸면서 여자 등쳐먹고 살겠죠. 들리는 얘기로는 유부녀를 꼬여서 돈을 뜯어냈는데 남편에게 걸려서 고소당했다고 합니다. 구속이 되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늘이 저를 도와준 것일까요? 살다 보면 별일 다 겪는다고 하지만 저는 참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런 인간은 매장되어야 하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고소당해서 콩밥을 먹고 있는지는 궁금하네요. 채팅으로 남자를 만났다는 것도 그렇고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다는 사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에게 풀어놓기 어려운 점이 많아 누구에게도 허심탄회하게 이 일을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익명의 힘을 빌려 이렇게 일신사에 사연을 보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사기꾼에게 걸리면 속절없이 당한다고 하던데 정말 다행입니다. 쓰니님께서 목표에 집중하며 중심을 잘 잡고 살아오셔서 당하지 않은 것 같네요. 그 사기꾼 놈 회사에서 잘리게 하신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일신사는 쓰니님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